지난해 성공적인 행사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된 2016 골데이즈 포럼은 저금리를 극복하는 행복 노후 설계라는 주제로 미래를 준비하는 저금리 시대의 자산 관리, 그리고 인생 2막을 살아가는 플랜 B를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유망한 시니어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골데이즈 포럼은 이러한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알찬 프로그램들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연자들의 귀한 발표에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서 고령사회 그리고 밝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가길 기대하면서 2016 골데이즈 포럼 그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제 사장 이세정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가을입니다. 특히 올해 아주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쌀쌀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들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이 계절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한창 때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은퇴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이후를 위한 별다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괜히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다가올 겨울을 위한 외투 한 벌, 즉 은퇴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금융기관의 은퇴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 준비 지수가 100점 만점에 56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은퇴를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이들이 49%에 불과하고, 특히나 10명 중에 1명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중에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2년 뒤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이르는 고령 사회가 되고 2050년이면 국민의 평균 나이가 54세가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아주 긴박한데 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 대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대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생의 2막, 남은 절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기업들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함께 찾으면서, 특히나 기업들은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축복받는 100세 시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된 2016 골데이즈 포럼이 앞으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 양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그 뒤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전신이었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으면서부터 이 고령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산업 구조가 다른 나라 유럽에서 한 200년 정도 걸리던 걸 한 40년 내지 50년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구조를 바꿨죠. 문제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30년, 40년은 인구 구조 변화가 결국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사회 내용을 바꿀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유럽에서 한 100년 정도 걸렸고, 일본도 36년이 걸렸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가는데 우리나라는 26년이 걸립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7% 넘어서고 내후년 정도 되면 14%, 그 다음에 2026년이면 20%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 큰 문제,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는 이거는 고령화 쓰나미라는 용어를 쓰고, 미국에서는 어스퀘이크가 아닌 에이지 퀘이크라는 용어를 쓰는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5년짜리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 자체를 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사회, 국가의 장래, 또 우리 후손들의 운명 자체를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부속 조사로서 1년에 한 번씩 고령층에 대한 부가 조사를 합니다. 55세부터 7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나이가 지금 53세, 지금 49세로 떨어졌습니다. 49세 정도 되고. 또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은퇴 나이를 물으면 지금은 72세가 나옵니다. 문제는 72세가 매년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밀려나서 은퇴할 때까지의 기간, 20년 기간, 크게 보면 55세부터 74세까지의, 결국 직장에서는 그만두었지만 퇴직은 했지만 은퇴를 할 수 없는, 원래 있던 데서 쫓겨났지만 밀려났지만 찾아가지 못한 이 세대들, 저는 용어를 가면 잉여 세대, 난민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한 어떤 대책 자체가 필요하다. 이 인구 자체가 현재는 한 1,0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55년생, 1차 베이비붐가 1955년생부터 2차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인 1974년생이 이 세대가 되는 2030년이 되면 55세부터 74세까지의 인구가 1,600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30% 넘게 되거든요. 과연 이 층들이 정말 난민 세대, 잉여 세대가 아닌 우리 사회 주력 세대, 보조 세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사회의 짐이 되느냐 우리 사회의 힘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렵니다. 부디 오늘 이 행사가, 이 모임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패러다임이 변한다. 첫 번째 오래 산다. 이게 굉장한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세 시대의 자산 관리라는 그 제 뒤를 이어서 이제 부동산, 주식, 또 일자리, 기술, 내가 어떻게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50세 초중반에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서 70세 초중반까지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오늘 다양하게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해놔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오늘 첫 번째 타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즘 오늘 계신 분들의 그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나가 다 하는 오해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100살까지 못 살 거야 하는 오해입니다. 다 100살 넘어 사실 거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오해는 내 자식은 다른 자식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오해는 내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와 다를 것이다 그러는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구나. 각자 도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금리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는 일본인들 계속해서 금고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다다미 밑에 하도 돈을 깔아놓는 바람에 매트리스 경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3.11 대지진 때 가장 많이 떠다닌 게 이 금고입니다. 금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좀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고금리, 이게 1977년에 31%였고요. 91년에 보면 연 2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1980년에 기대 수명이 65.7세였습니다. 그래서 요 금리가 24%였거든요. 이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때대로였다면 제가 이제 한 7, 8년 내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괜찮은데 앞으로 기대여명을 아까 김성숙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제가 20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금리라도 좀 높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금리는 1%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고령화와 인구 절벽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 인구 구조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디모그래픽 보너스 현상이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당장 디모그래픽 오너스 현상으로 급격하게 표현을 하면, 과하게 표현을 하면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 인구 감소가 이제 가시화되는데, 이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하게 이 저출산율 지속 기간이 가장 깁니다. 이탈리아가 11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1년부터 작년까지 15년을 했고요. 올해 내년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노란 선이 이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인데요. 이게 이렇게 쭉 변하면 성장률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미국도 큰 이민이 있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10년을 이끌어갈 트렌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오저이고입니다. 저성장, 저고용, 저금리, 저물가, 저자산가치.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도 예전처럼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저에 다시 이제 고령화와 고소득화. 아니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하더니 고소득이냐 하겠지만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1인당 소득이 2,000달러, 3,000달러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이제 1,000달러, 2,000달러씩 늘어나서 작년에가 우리가 27,340인데 여기 3만 달러 안 되리라고, 우리가 아르헨티나처럼 계속 부진할 거라고 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아닌 때가 없었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끼는 3만 달러, 4만 달러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령자의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건강입니다. 건강. 그 다음에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걱정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 소외감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HSBC가 17개국에 대해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요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소외감, 두려움 이런 건데, 선진국은 뭐냐 하면 자유, 만족, 행복이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연금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의료비 쪽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들이 노후 은퇴하면 주로 떠올리는 단어가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렇게 선진국들이 떠올리는 자유, 만족,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은퇴한 후에 한 달에 얼마쯤 가지고 살까? 각양각색이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200, 300, 400, 500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중에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다층 소득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제 주택연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은 부동산이 80%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유동화하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찢어서 쓰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또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층 연금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요. 3층 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연금 다 해서요. 근데 그게 한 10%밖에 안 되고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20%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노후빈곤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 턱없이 부족하다. 아까 전체 지금 받는 사람 중에 전체를 하면 35만 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8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해도 상당폭 모자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해야 되는데, 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몇 퍼센트 안 돼요. 정말 10%도 안,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뚝 타면 그걸 누가 노립니까? 사기꾼, 자식들이 노리는 거죠.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김서방이 뭐 좀 해보겠다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의절하는 거죠. 요거도 먹고 죽고
조금씩 주면은 찔끔찔끔 주면은 쪼들려 죽고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결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도 별로 없고 국민연금 뭐 몇십만 원이다.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 30만 원, 5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그 돈만으로는 못 산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서영수 의원님께서 우리가 주된 직장에서 53세 뭐 요 정도에 퇴직을 한다. 공적연금은 지금 이제 61세인데 이게 65세까지 늘어나니까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소득절벽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택연금으로 노소득의 파이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 요 9억 원 이하도 이제 이번에 법을 바꿔서 다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층 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주택연금으로 노소득의 파이를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맞는 인출 전략이 이제 뭐 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잘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노후에 내가 이 현금 흐름을 스무드하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스무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에 집이 아무리 있어도 쓸 돈이 없으면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국민연금에다가 내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얹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난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러면 60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게 개인연금 뭐 일을 하든 이자 소득을 하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을 또 이렇게 가져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난 진짜 뭐 국민연금도 얼마 안 돼. 그러면 주택연금을 60세부터 깔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 층을 이렇게 60대, 70대, 80대로 둔 것은 60대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경조사비 같은 거예요. 근데 70대 가면 줄고요. 80대 가면은 경조사비 안 내도 됩니다. 누가 욕 안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뭐 60대에 내 생활비가 300이라면 70대는 200, 80대는 한 지금 가치로 한 1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백만 장자가 아니라 연금 장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언론이나 KBS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가가지고 계속 만드는 말이 뭐냐면 연타남, 연타녀입니다. 연금 타는 남자, 연금 타는 여자가 돼야 되고 국민연금 맞벌이를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20년 이상 같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한 88만 원씩 두 부부가 탄다. 그렇게 되면 15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꾸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노후가 3, 40년인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 여기에 이제 아까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큰 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의 히트 상품입니다. 노후의 어둠, 고령화의 어둠을 밝혀줄 LED 전략입니다. 오래 일하라, 롱워크입니다. 얼리 스타트, 빨리 시작해라, 더블 인컴입니다. 이제 혼자 벌어서 노후 준비하던 시대는 갔다. 그러면 40, 50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금 와서 나보러 어쩌라고. 그 말씀은 60대, 70대에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이지 90, 100에 돌아갈 때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젊었다. 무엇이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돈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할 일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건강까지 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공자맹자 노자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자맹자 노자 순자 장자가 동양의 오자인데요. 이 오자의 영원한 스승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분이 놀자입니다. 이분들도 다 자자 돌림입니다. 놀자, 쓰자, 주자, 우자, 거자. 어른이 돼서 특히 은퇴한 어른이 돼서 이 오자만 잘하면 누구한테도 존경받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하나금융투자
기업 분석실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서울의 주택 상승세가 높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올해 3월부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는 발표 말미에 알게 되실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수요 공급 계획은 그 최상위 계획이 중장기 주택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획상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는 매년 39만 개의 평균 주택 수요가 창출된다는 게 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 수요는 크게 3분되어서 인구와 가구에 따른 인구 가구 수요 증가가 있고요. 이건 신규 주택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나 금리에 따른 소득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후주택이 멸실되면 해당 노후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주택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멸실주택이 발생할 때에 이 멸실 수요가 합산되어서 3대 수요라고 발표가 되고 이게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39만 개였다. 이게 2차 중장기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택 공급 계획의 목표치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기준으로 422호를 공급해야 되겠다. 이게 한국 목표치입니다. 39만 수요씩 쭉 때렸더니 인구 1000명 기준으로 422호라는 얘기고요. 이 통계는 이제 굉장히 많은 보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표치가 인구 1000명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면 주택수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2015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봤더니 그 통계청이 발표했던 기존 장래 인구 추계, 인구 추계는 2060년까지의 인구량을 전망을 한 거고요. 가구 추계는 2035년까지의 가구 추계를 전망한 거거든요. 가구 추계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택의 소비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계치 대비해서 총조사 발표값은 보시는 것처럼 인구수가 더 많게 나왔는데 인구수가 많게 나온 거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수명이 증가한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는 그 외국인의 영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33만 명 더 많이 나왔어요. 주로 한 중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가구가 40만 가구 더 높게 추계치보다 발표가 됐고요. 40만 가구를 또 쪼개보면은 저희가 가구당 평균 2.5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정도 인구 증가에 따라서 가구가 18만 가구 정도 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그 통계치에서 1인 가구 분파 속도가 꽤 빨랐습니다. 기존 추계에서는 514만 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520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가구가 또 늘었고 그리고 외국인 가구가 8만 가구 증가했기 때문에 가구 값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 중에서 멸실 수요라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멸실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도시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이 자연스럽게 멸실이 됩니다.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이 3대 메이저 그 도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수가 빠르게 멸실되는데요. 그 대상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20년이나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중이 기존 총조사 때는 450만 호 정도 돼서 31%였고요. 이 450만 호는 다가구 구분을 미반영한 값이기 때문에 다가구를 반영하게 되면은 650만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번 총조사 때는 거의 그냥 750만 가구, 다가구 구분하게 되면 950만 가구가 노후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주택이 2천만 개 있다. 주택 수명이 100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택 1년의 멸실량이 20만 개지 않습니까? 100년이라고 본다면 주택 수명 여기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길면 50년이고 짧으면 30년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2천만 개의 풀이 30년마다 계속 갱신돼야 된다면 멸실 물량이 1년에 60만 개가 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그런 대규모 멸실을 맞이한 적이 없는데 전쟁 이후에부터 주택을 공급했다고 시작하면 70년대 그 대규모 도시 개발을 할 때 한번 신축했던 건물들이 대부분 다 빌라고요. 아파트는 다 80년 이후부터 준공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생애 주기가 그 한국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멸실 물량이 2016년, 그러니까 2020년대 되게 되면은 주택의 첫 번째 생애주의가 도달하는 정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멸실 수요 값이 그 주택 종합 공급 계획에 따른 그 추정치 연간 6만 개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제 계산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세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주택 공급의 기저라 할 수 있는 택지 쪽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발표가 됐는데 39만 수요를 베이스로 1년에 필요한 총 택지량이 5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서울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위례나 미사 신도시 같은 면적이 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1년에 10개씩 만들어야지 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주택 7,000호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산하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실 거세요. 근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50에서 5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공공택지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는데 2011년부터는 15제곱킬로미터 정도가 공급되다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택지 공급 계획을 더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8제곱킬로미터 정도 공급이 올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감소할 걸로 봅니다. 지금 이 택지 개발 계획은 LH가 주도하고 있는데 LH의 신도시 공급 계획이 잠재적으로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택지를 저렇게 줄였는데 주택 분양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런 택지는 장기적인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요즘 주택이 늘어나는 거는 주택 시장이 좋으니까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기존에 공급했던 택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적시적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줄인 택지 공급의 감소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탄력성이 둔화됐을 때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그런 시점에 적절한 주택 공급을 못하게 된다면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버슈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업들한테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택지 방식입니다. LH 임대주택 짓듯이 LH 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해서 거기다가 집 지어서 분양해라 하는,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LH 주택의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방식들이 있고요. 뭐 인천 도화지구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제가 주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정비 사업이랑 연계하는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정비 연계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합원 물량과 비조합원 물량이 나오는데요. 이 비조합원 물량을 기업이 통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아예 없어져요. 그렇게 했을 때만 용적률 상승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완전히 완판시켰을 때 용적률 상승을 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택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모델은 원래부터 인기가 좋았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일반 분양 시장에 뛰어들 그런 룸이 없었는데요. 저희 그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일반 분양은 많이 나오고 또 세대수가 많은 그런 매시브한 사업들을 개인에게 일반 분양을 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용적률까지 더 주면서 조합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나서 기업들한테 일괄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용적률 올라가면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그 진입을 환영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이 용적률 상승 때문에 조합의 수익성이 개선된 걸 알았기 때문에 조합에게 할인율을 요구합니다. 자기에게 3,000세대의 집을 내가 살 건데 3억 5천만 원 기준으로 1조 500억으로 조달을 해서 사고 싶지만 나에게 8천억에 팔아라. 이렇게 조합에게 할인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도시정비 사업 중에 주택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은 그 대규모 물량이 나오니까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적정히 받아주기 시작했던 게 작년 말부터고 올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보시죠. 지금 인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뉴스테이가 청천 2구역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토지신탁 회사가 출자를 할 리치에다가 3,500가구를 팔겠다는 얘기가 이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0정 2구역이란 데는 여기가 진행 상황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청천 2구역이나 10정 2구역은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법은 작년 12월 29일 만들어졌는데, 법 만들어지기 전에 시범 사업으로 정비 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를 세 군데를 돌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택기금의 지원이 없습니다. 아예 주택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 민간 자금을 활용해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용적률이 올라갔습니다. 270에서 340% 정도 받았고요. 종상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개발이익이 커졌고, 그거를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받아가고 아마 다음 달쯤에 착공식을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기에 3,500세대를 분양하지만 분양이 없는 거죠. 조합원 분양만 있고 일반 분양은 아예 없습니다. 사업이 그냥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산업이나 그 대림산업 같은 대형 건설회사들도 그런 눈치를 챘습니다. 뭐냐면 건설회사가 소액 출자를 해서 자본금만큼 출자하고 이제 대출을 통해서 집합자산을 만들고, 그 집합 투자 기구를 활용해서 부동산 리츠나 펀드를 활용해서 전체 조합 물량을 받아오게 되면은 해당 조합이 본인들에게 시공을 줄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로 신규 수주를 늘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를 약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우리나라 도시정비법을 보시면은 도시정비 사업, 그러니까 구도심을 개량하는 정비 모델이 6개가 있고, 그 중에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가로주택 정비라는 4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주택 재건축은 기반 시설을 양호한데 건물만 새로 짓는 거고요. 강남 재건축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2014년에 9.1 대책 내면서 연식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켜서 이 사업이 활성화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거였는데, 이 사업들은 활성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 말에 민간 임대주택법 만들어서 뉴스테이와 이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최근에 대단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빠지냐면은 200가구 미만의 아파트라든가 20가구 정도 되는 가로주택 사업, 그리고 2가구 정도의 빌라를 리폼하는 합벽 짓는 이런 자잘한 그 정비 사업들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빈집 및 소규모 재정비 특례법이라는 법이 새롭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시정비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도시정비 사업 모델이 최근 3년간의 입법 활동과 정책 변화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게 돼요. 저희가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 여러 개의 인가 단계가 있는데, 이미 소규모 재정비 특례법을 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 없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빌라 2개를 합벽해서 지을 때는 사업시행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합쳐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이라는 정비 사업 모델도 나왔는데,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에 전부 붙을 수가 있는데요. 신탁 방식을 하시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라는 단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초과이익 환수 유예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각 그 추진위원회에서 신탁 방식을 도입하는 형태를 하고, 이게 다 도시 정비 사업 속도를 가속화시키려는 거죠. 올해도 서울의 재건축이 5만 개나 됩니다. 근데 일반 분양이 8,600개밖에 안 돼요. 3년 전에는 서울 재건축 3만 개 했는데 일반 분양이 3,000세대였어요. 근데 내년에는 뭐 강남 3구 위주로 서울의 재건축 물량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이 없고요. 뉴스테이 연계한 정비 사업은 일반 분양이 아예 없어요. 이게 기업이 집을 산다는 말의 의미가 되거든요. 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신증권 조윤남입니다. 그 골드 에이지 대략 한 50대 이상 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뭐 30년, 40년 동안에 자산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1년 뒤의 전망도 잘 모르거나 엄청 많이 틀려요. 근데 3, 40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확정된 미래라는 건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미래를 알 수 없는데 확정된 건 없잖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오전에 좀 일찍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좋은 명언을 들려주셨는데, 주식에서 선물이나 옵션을 하면 시간 가치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잃는 건데, 채권은 별일이 없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이 불어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간에 올라타는 가장 좋은 투자는 역시 인구 구조, 인구 통계학에 투자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인구 구조 정말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인구수가 많은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국 나이로? 아니면 몇 년생? 뭐 58년 개띠다 보통 이렇게 이제 답들이 나오세요. 네, 71년생이 가장 많더라고요. 자, 응답하라 1988 보셨죠? 응팔. 거기서 나온 그 또래들이 몇 년생인가요? 71년생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응팔을 보면서 아, 이거 가장 많은 인구에 타겟팅한 거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있던 뭐 저도 68년생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71년생이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던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대의 주류로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문화, 연애, 또 다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명도 늘어났고 정치, 경제까지. 그러니까 이 71년생 주변 사람들, 이 40대 후반 사람들한테 이게 잘 해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한국을 결국 죽을 때까지 주도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이야기인데 앞으로 10년 정도 보면은 50대가 한국에 가장 많겠죠. 그래서 50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관찰하시면 뭐 하다못해 사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시던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 통계청 보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의 어떤 소득을 보면은 평균 소득이 50대가 가장 많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소비는 40대가 더 많아요. 근데 40대 보면은 저희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원비 많이 내죠. 돈이 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비를 제외한 소비를 보면 50대가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50대는 이 골드 에이지의 시작점, 이 50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의 어떤 주류의 인구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소비 패턴, 먹는 거, 입는 거, 투자하는 거, 돈을 쓰는 거, 뭐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 50대가 가장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주식이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건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많으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 고령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40대, 50대가 많으면 이 자산 시장이 좋더라고요. 주식 시장도 화랑이고 채권 시장도 화랑이고. 그래서 뭐 앞으로 1, 2년 정도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이내를 본다면 뭐 주식시장도 굉장히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왼쪽 그림은 한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50대가 몇 프로를 차지하냐 그 비율대로 코스피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저 데이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50대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한국의 주류다. 그러면 코스피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금융투자협회인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그 연령을 보니까 대략 그때 40대 후반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8호 학번이라고 보면은 이제 51죠. 아마 지금 8호 학번 정도가 51 정도가 아마 평균 투자 연령의 가장 많은 주류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뭐 10년 정도 보면은 역시 50대가 투자 주체로 이제 그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겠죠. 자, 워렌 버핏은 굉장히 오래 투자했다. 몇십 년 동안 투자했다는 얘기고 워렌 버핏은 주가가 얼마든지 얼마나 뭐 높다, 낮다, 뭐 2배 올랐다. 그다음에 뭐 주당 그 뭐 이익 비율 PER이라고 얘기하죠. PER이 40배다, 50배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기업이 성장한다.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잘한 거는 굉장히 쌀 때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람의 척추 모양처럼 이렇게 S 커브가 있잖아요. 이 S 커브에서 이 기울기가 성장이 가속되는 구간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난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많죠. 1920년대 후반에 미국의 그 대공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미국 사람들이 한 뭐 10가구 중에서 한 2명, 3명, 4명 이 3가구, 4가구가 그 자동차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동차 보급률이 한 30% 정도 전후에 있을 때 주가가 가장 빨리 올랐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 있잖아요. 아마 조금 젊은 분들은 처음에 아이폰을 쓰셨을 거예요. 삼성폰이 이게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삼성폰이 괜찮다. 그렇게 바꾸신 게 아마 2012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서치 직원들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삼성폰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빨리 올랐어요. 그리고 LTE들이 이제 통신사에 보급됐죠. 그것도 대략 한 30% 정도 보급률이 왔을 때 가장 빠른 이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이 됐고 그것이 성장하는 단계에 딱 걸린 그 시점이 뭐 소위 얘기하는 이 3번 요추에 30%에 해당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 주변에 뭐 우리 아파트 단지에 뭐 10명 중에 3명이 뭘 하더라. 뭐 10명 중에 3명이 새마을 식당을 가봤다더라. 뭘 어디 했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면 뭔가 이 성장하고 있는
막 가속되고 있는 그 제품과 서비스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외 쪽에 사업을 넓히신다 그러면 해외 인구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그 예전에 한국의 그 농촌 총각들이 이렇게 해외 신부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방글라데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 인구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게 보통 이 그 아시아권, 특히 이제 이 유교가 지배하는 한국, 일본, 중국은 당연하고 이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은 되게 많죠. 그런데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시아권이고 개도금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여성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예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쪽을 좀 찾아봤으면 답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중국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40대가.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40대가 뭘 할 거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코스피 전망 저도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 국제 유가가 지금 50불을 못 넘고 있죠. WTI가 배럴당 50불을 못 넘고 있는데 50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치 신흥시장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착시 혹은 그것이 실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뒤로 밀어놨다. 그래서 이 유동성으로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50불을 넘게 된다 그러면 코스피가 뭐 2100분 아니라 2200, 300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1900까지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난 브렉시트란 말을 모른다라고 처음부터 그냥 생각 안 하고 지나갔던 것이 답이었죠. 근데 왜 그럴까요? 영국은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금융시장 영향력도 엄청나게 큰데 경제 규모, 금융시장 영향력 정말 예를 들면 볼 필요도 없는 그렇게 비중이 작은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유로존에서 탈퇴한다고 그랬을 때 뭐 전 세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장기간 왜 비중이 훨씬 더 큰 영국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왜 시장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석할까? 결국은 이것이 경제적인 아주 구체적인 경제 이슈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이 밑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장기적으로 시장과 경제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1993년서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은 보통 4년씩이에요. 두 번 연임하면 8년이죠. 이 파란색 당나귀가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1993년서부터 2000년까지 이 빌 클린턴이 그 미국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그 부시가 대통령이 됐죠. 공화당은 빨간색 코끼리예요. 자, 그리고 또 다시 2009년서부터 지금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은 힐러리다. 뭐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게임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없구나. 1840년 이후에 대략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양당 체제가 확립된 것은 남북 전쟁 이후니까 대략 한 1850년대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1840년이라고 보면 대략 한 176년 됐죠. 176년 동안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8년을 넘게 집권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언제? 세계 경제가 아주 나빴던 정말 누구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대공황 때.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했습니다. 꽤 오래 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이 끝난다 생각했는데 2차 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이 또 8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한 2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한 경우 딱 한 번 빼고는 민주당이 8년 하면 그 다음 공화당으로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학이다. 이것이 과거의 예가 이번에도 반복된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은 트럼프죠. 인정하기 싫지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전, 3개월 전 혹은 1년 전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트럼프가 설마 공화당의 후보가 될 거며 여태까지 이런 지지율을 받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번엔 무조건 공화당 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최소한 4년 동안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연임을 하게 되면 8년. 자, 민주당이 될 거냐 공화당이 될 거냐가 이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11월 8일 이후에 뭔가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색깔은 어디 나오냐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던 산호세. 이 산호세 구글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혁신 기업들은 다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가장 많은 선거자금과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색깔은 캘리포니아다. 기술과 혁신이다. 카톡을 많이 한다고 기름값이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가진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값을 붙잡아 놓은 상황에서 기술과 혁신으로 세상의 성장을 이끌어낸다가 민주당의 색깔. 공화당의 색깔은 어디냐면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아까 락커드슨 나왔죠. 사실 대피트자로 다 복선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락커드슨이고 이 사람이 제임스 딘이고 제임스 딘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좋아하는데 얘는 돈이 없었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죠. 왜 부자가 됐냐면 텍사스 한복판에서 기름이 터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화당의 색깔은 텍사스예요. 트럼프가 공화당의 적자는 아니지만 일단 공화당의 색깔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럼 내가 원자재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 그동안 원자재 약세 때문에 힘들었던 건설주다, 조선주다, 뭐다 이런 쪽을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냐,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좋았던 기술주다, 바이오주다, 4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거냐를 11월 8일 이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남미 사람들이 그 힐러리를 많이 찍는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남미 사람들 투표를 잘 안 해요. 11월 8일날 투표하러 많이 가야 힐러리가 되는 거고요. 투표를 안 하러 가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때는 흑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흑인들이 95%, 93% 이렇게 다 몰표를 줬어요. 근데 힐러리한테 몰표를 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캡처한 건데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전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뭐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좋아요 만, 싫어요 2만. 그다음에 트럼프는 좋아요 만, 싫어요 만. 그러니까 결국은 힐러리가 당연히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이 깜도 안 되는 트럼프가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이 힐러리의 안티, 힐러리가 싫어요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기존의 어떤 정치권에 대한 반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브렉시트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안개 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혹시 지난 8년 동안 만들어진 거품이 잠깐의 그렇지만 상당히 심각한 조정을 받게 될 경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IT 닷컴 버블이 결국은 2001년, 2년에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이 2008년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이건 좀 과열이다. 과열이 어디 붙었죠? 가계의 권리금들,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의 M&A, 그런 어떤 그 부풀려진 자산들이 한꺼번에 소멸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대신증권은 달러에 투자하십시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환율은 저희가 전망한 거랑 반대로 거꾸로 가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많은 수요자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돈들이 더 빨리 달러로 모이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봤을 때 지금보다 달러를 더 많이 갖고 계시겠어요? 적게 가시고 계세요? 이 수요에 커다란 패러다임에 저희가 베팅을 했다라고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안팎들이 굉장히 심해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엔 트라우마가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전후 2000년 11월, 그 다음에 2008년 11월 굉장히 금융시장이 불안정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예를 들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사람들의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뭐 정부에서도 해외 투자하라고 했는데 대신적인 굳이 달러로 투자한다고 뭐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5년, 10년 내로는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외 경제가 불안하면 우리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건 뭐 작년, 재작년 말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잡아놨는데 어차피 해외 투자는 계속 늘려가야 돼요. 자, 올 구정 때 기름값이 26불이다. 이때 무조건 사면 뭐 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다르겠지만 무조건 사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 구정 때 2월 11일, 12일 때 살려면 달러로 바꿔놔야 돼요. 나는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달러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때 환율은 1,200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름이든 금이든 미국 부동산이든 해외 주식이든 간에 내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환율은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미리 달러를 쌀 때 지금처럼 바꿔놓으면 뭔가 싸진 자산들이 언젠간 나올 거예요. 그때 투자하시면 돼요. 그것이 가장 예를 들면 싸게 투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투자의 1단계 도구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달러로 뭐 환전을 하든 RP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금이 싸지든 원자재가 싸지든 아니면 뭐 힐러리가 당선돼서 또다시 바이오의 버블이 생기든
그때 가서 11월 8일 이후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